네, 지방선거 딱 7일 남았습니다. 다음 주 이날이면 여러분들 아마 투표장에 가 계실 텐데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사전투표도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깜깜이 여론조사 기간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이번 지방선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가 아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의 전략가 를 모셨습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맞죠? 최고의 전문가.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은 전략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아는 최고의 전문가, 최고의 전략가. 제가 수원회에서 보니까 의원님의 어떤 그 진두지휘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김영진 의원님이 확실한 전략가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추미애 선대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경기도의 국회의원이 50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뭐 제가 특별히 하는 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체 전국 판세 어떻게 보고 계세요? 현재는 뭐 초창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는데 지금은 확실하게 선거는 마지막까지 가봐야 한다. 두 번째 쉬운 선거는 없다. 네. 그 원칙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부울경, 대구 등 5개 지역은 지금 팽팽하게 현재 그 접전이 펼쳐지고 있지 않나. 5개 지역이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 부울경, 대구. 서울, 부울경, 대구. 네네. 조승래 사무총장이 얼마 전 기자들과 만나서 6곳이 접전 중이다. 그리고 경북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이 안정적으로 리드해 가는 분위기다. 이제 이렇게 분석을 했던데요. 대체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면 맞을까요?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 부울경, 대구 정도가 네.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팽팽하게 예.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초반에는 넉넉하게 여론조사 상에서 국민의힘을 따돌리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너무 국민들이 보기에 좀 미흡한 점이 많아서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번 판은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할 수밖에 없는 선거다. 이런 관측이 우세했는데 왜 이렇게 뒤로 갈수록 상황이 이렇게 됐을까요? 원래 이번 2026년 지방선거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 정권 교체 후 1년 후에 하는 선거이고 윤석열 내란 계엄에 대한 심판 선거이고 두 개가 중첩돼서 나오는 선거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2025년 우리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49%,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41%, 8% 정도 차이로 이겼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그것을 이재명 대통령의 획기적인 그 국정 운영 능력에 의해서 대통령 지지율을 지지도를 대략 한 65% 전후로 끌어올리면서 현재 선거를 그 앞서 나가는 그런 국면이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이기는 그런 국면이라고 보기에는 내부적인 그런 조건 그리고 외부적인 조건이 그렇게 녹록한 선거라고 보진 않았습니다. 의원님께서는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초반에 어게인 2018 그러니까 그 2017년 이제 그 정권 교체를 하고 그때는 이제 촛불 혁명이죠.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매우 좋기 때문에 이번에도 민주당이 어게인 2018이다. 전국을 다 석권할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했었기 때문에 그걸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도 뭐 제가 2018년에 그 추미애 당대표와 전략기획위원장으로 그렇죠. 그 지방선거를 압승했던 그런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상황도 알고 있고 당시에는 근데 구도가 사자구도였어요. 한마디로 2017년 박근혜 탄핵 후 문재인 대통령이 들 때는 사당에 4명의 후보가 나왔고 그 이후 지방선거도 바른미래당이 존재하면서 사실은 3자 구도 이상이 그 형성됐었기 때문에 구도 자체가 틀리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2등 후보 홍준표 후보 간의 표 차이는 엄청나게 더 많이 났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와 지금은 틀리고 당시에는 대통령 지지도가 대략 80%에 육박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어서 2018년과 2026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 선거가 2018년보다는 더 어렵다라고 보는 게 객관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번 선거 출발은 내란 심판, 내란 청산 이게 굉장히 큰 슬로건이었는데 뒤로 가면서 그 구호가 좀
일부 좀 사그라들고 오히려 다른 변수들이 막 터져 나오면서 선거가 상당히 좀 어려워진 거 아니냐.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예. 대통령 선거는 1대1 구도하네요. 전국적으로. 그쵸. 예. 근데 지방 선거는 16개 후보들이 각 광역 단체와 225명의 기초 단체장, 그 3,000명 이상의 기초 광역 의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구도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날 수 없는 구도입니다. 한마디로 그 프레임 자체가 내란 네. 청산, 계엄 극복, 대한민국의 국가 정상화라고 하는 큰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네. 또 개별은 후보 간의 경쟁력의 차이 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 하나의 프레임으로 딱 가기엔 쉽지 않은 구도예요. 근데 크게 보면 민주당에서는 예. 내란 계엄에 의한 대한민국의 이 어지러진 상황에 대해서 네. 대한민국의 국가 정상화의 시스템을 확고히 하고 그리고 일 잘하는 지방 정부를 만들어서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4년 동안 힘있게 일을 해나가면서 네. 대한민국의 AI 대도약과 도약 성장을 한번 만들어 주는데 국민 여러분이 한번 힘을 실어달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큰 방향에서 저는 가는데 내란 청산 이 문제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국가 정상화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국민들이 이번 지방선거에 같이 일하고 있는 광역단체들을 도와주셔서 수레바퀴가 잘 굴러갈수록 해달라. 이런 부분이 양축이 다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후보가 16명이기 때문에 네. 1대1 구도가 아니라서 단일한 이슈로 제가 보기엔 선거가 진행되는 거는 쉽지 않다. 그렇게 네. 보고 있는 거죠. 그 중요한 것은 투표율 아닐까 싶은데요. 민주당에서 판단하기로는 이번 지방선거 뭐 단위별로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투표율은 한 어느 정도 될 거라고 현재는 뭐 55% 전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55%.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통상의 범주 안에 있는 건가요? 현재는 뭐 통상의 범주 안에 있고 예. 과거 투표율이 낮았던 데보다는 조금 높은 형태로 네.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 대체로 최근 그러니까 뭐 나는 민주당이면 다 1번. 나는 뭐 국민의힘이면 다 2번. 이른바 이제 줄투표 현상들이 이제 과거에는 있었는데 이번 선거는 그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크로스 투표하는 그런 성향들이 유권자들로부터 좀 드러난다. 뭐 이런.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정당, 어느 지역은 뭐 인물, 뭐 어느 후보는 뭐 이렇게 평가한다. 저는 그거는 언론의 분석이다. 언론과 정치 고관여자들의 예. 기대가 많이 섞인 희망이라고 봐요.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아 그럼 줄투표 이번에도 한다? 저는 줄투표가 아니라 네. 유권자들이 현명하게 판단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2018년도 그랬고 2022년 윤석열 정부의 하에서도 그랬잖아요. 한마디로 지방 정부는 네. 정치 선거가 아니라 일을 하고 내 삶을 바꾸는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후보를 뽑자. 그러면 집권 여당에게 기회를 줘서 그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뭐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그다음에 뭐 이재준 수원시장 이렇게 대통령 광역 기초가 같이 좀 잘 맞춰서 일을 하고 4년 후에 심판을 해보자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지방선거의 큰 국민들의 선택의 기준이라서 그러니까요. 크게 가는데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이번에 약간 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많아졌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그렇게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다고 해서 크게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전히 힘 있는 여당 후보론 이게 유권자들을 설득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심판 선거라고 하지 않아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네네. 그럼 1년 동안 이재명 정부가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죠. 제가 보면 잘했죠. 네. 그러니까 잘한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더 잘하도록 정치적 힘과 역량이 힘있게 갈 수 있도록 한번 도와줘서 한번 일을 시켜보자. 그게 제가 보기에는 좀 더 강하게 나타나고 국민들도 그런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라고 보는 거죠. 이번에 이제 투표장에 나가는 유권자들은 그런 마음으로 투표장에 많이 나갈 것이다라고 이제 민주당은 분석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 결과 그렇게 보시는 게 언론에도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하고 한국리서치가 지난 25일 공개한 지방선거 심층 기획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선거는 비상계엄을 일으킨 정치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다가 그렇죠. 이제 56%, 그리고 반대로 이재명 정부 심판이다라는 것은 27%고 61%가 그러니까 공감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답변을 한 건데요. 큰 틀에서 보면 민주당의 캠페인 전략이 먹히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아니, 큰 흐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2014년에
윤석열에 의해서 벌어진 내란 청산 네. 그리고 그것이 현재도 아직 윤 어게인 후보들을 계속 공천하고 있잖아요. 네. 한마디로 예. 이진수, 김태규 네. 뭐 이런 사람들 공천하면 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거기가 공천만 하면 당선이 되는 대구 그다음에 울산이지만 예. 그렇게 공천하는 것은 전 유권자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문제에 관해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좀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마 국민들에 의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먼저 심판을 받지 않을까. 이재명 대통령을 심판하자라고 선거를 하는데 네. 제가 보기엔 이재명 대통령이 심판받을 요소는 제가 보기엔 많지 않아요. 주가도 2,500에서 8,000을 뚫었죠. 네.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도 1, 4분기 1.4%로 역대급으로 가장 높았죠. 그다음에 수출도 과거에 비해서 높아졌죠. 여러 가지 그 경제 지표나 우리 삶의 자체가 조금 더 나아지고 있다라는 징표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뭘 심판하죠? 제가 보기에는 장동혁과 국민의 힘이 네. 과거의 그 계엄과 내란, 그다음에 잘못된 것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없는 것에 대한 심판이 더 강하게 갈 것이다. 그렇게 봐요. 지금은 조금 더 야당이 제대로 국민의힘이 제대로 하라고 해서 지금 회초리를 들 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민심이 대구에서 김부겸 후보가 선방하고 있는 이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대구에 갔더니 대구 시민들이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될 게 뭡니까라고 물었더니 국민의힘만 바꾸면 될 것 같다고 시민들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딱 붙어 있긴 합니다. 지금 그 추경호 후보하고 이제 김부겸 후보가 딱 붙어 있는데 추경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2024년에 75.3%로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 방식이 될지 어떻게 저는 선거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봐요. 한마디로 지금 이제 치열한 경합 중이잖아요. 김부겸 후보와 추경호 후보가 뭐 두 분 다 제가 보기에는 크게 약점이 있거나 강점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추경호 후보는 사실 내란 시기에 원내대표를 맡으면서 내란 관련한 계엄 관련한 사안으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관한 추경호 후보의 소명이 좀 분명할 필요가 있는 거고 저는 김부겸 총리는 사실은 소환이 됐죠. 마지막으로 한번 그 대구를 위해서 일해달라. 네. 이렇게 그 대구 시민들에 의해서 소환이 된 상황이라서 저는 이번에 김부겸 후보를 대구시장으로 만들어주면 대구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도 되죠. 네. 한마디 대구 신공항 문제를 국비 사업을 통해서 해결하고 로봇 산업 등 주요한 그 미래 산업들을 견인해내면서 중앙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네. 강력한 엔진이 되고 한 가지 더가 있어요. 만약에 앵커님, 네. 사회자님, 김부겸 대구시장이 당선이 되면 다음 김부겸 시장의 행보가 어떻게 될까요? 대선으로 가겠죠. 그렇죠. 저는 대구 시민들이 김부겸을 이번에 시장으로 만들어주면 대구에는 큰 복이 온다. 그래서 새로운 미래를 한번 대구가 열 수가 있다라고 네. 봐요. 4년의 김부겸 시장과 그 이후에 더 큰 김부겸을 기대한다면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는 김부겸에게 기회를 한번 주고 새로운 대구의 정말 높은 정치의식에 의한 선택 그리고 정치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대구 시민의 선택들이 지금 필요한 때다. 그렇게 봐요. 대구시장 이후에 다음 스텝은 김부겸과 대구에게 더 큰 희망과 미래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전국을 돈다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은 좀 안타까워요. 솔직하게 제가 그 대구의 뭐 칠성시장하고 그다음에 추경호 후보를 만나고 또 뭐 몇 후보를 만나서 이철 후보도 만나고 또 공주에 가서 이렇게 만나고 있는 네. 친박 후보들을 만나는데 친박 후보들 만나고. 사실은 잘 걷질 못하시더라고요. 허리도 좀 그러시고. 예. 그래서 제가 보면 저렇게 건강도 안 좋으신 예. 어르신을 왜 정치 현장에 소환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에요. 장동혁 대표로 마크가 안 돼서 불러낸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은 2012년부터 15년 사이에 예.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에 의해서 오랫동안 구속이 됐었잖아요. 네.
한마디로 윤석열, 한동훈 수사에 의해서 구속이 됐던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오랫동안 교도소에 있었어요. 네. 그 건강도 안 좋고. 저는 그러면 조금 기다려보고 건강을 되찾고 있는 게 낫지.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의해서 구속돼서 심판을 받고 조금 사면복권이 돼서 댁에 계시면 조금 건강을 찾고 조용히 계시는 게 좋지 않나. 모든 국민을 위해서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서도. 그래서 제가 보기엔 주변에 있는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이 네. 예전에는 최순실이 그랬는데 네. 지금 남자 최순실들이 너무 박근혜 대통령 옆에 많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들어요. 더 이상 예. 전직 대통령이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소환되거나 그러면서 본인이 국민들로부터 가졌던 여러 신뢰나 그 사랑 이런 부분들을 더 이상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건강을 위해서 조용히 계시는 게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 좋지 않나. 전 더 이상 정치 현장에 같이 등장하는 것은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오세훈 시장과 청계천을 걸으면서 청계천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든 사람에 대한 지지 응원 호소가 있었어요. 사실상 선거운동에 MB와 박근혜가 다 등장을 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과연 올바른 우리 정치의 방향이고 이 역사의 영유가 아닌가. 역사의 영유다. 역사의 영유다. 예. 국정농단과 예. BBK 등 비리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서 유죄를 받아서 구속됐던 전직 대통령들께서 이렇게 또다시 그 국민들의 앞에 나와서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적절한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정말 지하에 계신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서 나오실 것 같아요. 저는 긴장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민주 진영과 민주진영. 민주당 그리고 예.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예. 상식적인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모든 분들이 예. 지금 긴장할 시기가 아닌가. 역사의 영유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놔둬야 되나요? 그러니까 MB 박근혜가 다 튀어나와서 선거운동을 하니 문재인 대통령도 나오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적절한 사안이 아닌 것 아니다. 같고 예.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그 이 조건에 맞고 상황에 맞게끔 해주시는 게 나라와 당신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너무 무리하지 네, 마셔라. 그리고 남자 최순실들 더 이상 소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재미네요. 남자 최순실들. 이번 선거야말로 사실상 그 보수 무능의 10년을 심판하는 선거여야 한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박근혜, 이명박이 저질렀던 그 수많은 과오들에 대해서 결산해서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경제도 안보도 외교도 다 망친 뭐 이런 비판 어떻게 들으세요? 저는 뭐 그런 큰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장동혁 국민의힘 지도부를 보면 사실은 그 민주주의 시스템에 의한 민주헌정 대한민국 자체를 부인하는 형태의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한 번은 단호하게 심판을 받고 다시 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와 진보가 잘 굴러가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네. 울산시장 선거 단일화 과정에서 그 김상호 후보 측이 느닷없이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서 다시 해야 된다라는 거고 진보당에서는 그런 게 어딨냐.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 문항을 다 공개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여론조사 방식에 관해서는 그 양 후보와 양 당이 합의해서 진행을 하고 그것을 존중하고 따르는 게 필요하다 하는 게 일관된 저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처음 여론조사 문항을 설계할 때 저는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한마디로 민주진영 후보의 단일화 할 때는 네.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제외하고 그렇죠. 무당층과 민주당, 진보당 및 이렇게 우리 지지층에 의한 후보를 선출하거든요. 예. 근데 그것을 넣고서 조사를 진행해 버리니까 예. 왜곡된 형태로 나올 수 있는 거죠. 네네. 역선택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처음에 그것을 예방을 했어야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예. 잘못된 부분에 관해서는 잘못한 사람이 사과를 하고 네. 새로운 원칙에 맞게끔 단일화 과정을 가는 게 우리가 그동안 20여 년간 연합 정치를 해왔던 기본 원칙과 방향에 맞다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김상호 후보 측의 여론조사 담당자 실무진의 이제 협상 과정에서 룰 미팅 과정에서의 잘못이 있다면 그거는 실수로 인정을 하고 그 진보당과의 단일화 과정에서 진보당이 그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서 다시 돌리는 것에 합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저는 제가 보기엔 합리적인 형태로 네.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네. 합리적인 합의 과정을 거치고 일반적인 민주 진보 진영의 예. 단일화 과정과 원칙을 잘 준수하면서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예. 생각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네.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당장이라도 뭐 제가 보기에는 빨리 합의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전 투표 전에 하는 게 가장 좋은데 네. 그렇지 않더라도 본 투표는 남아 있잖아요. 네. 저는 우리는 마지막까지 최선화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전 투표 전에 하면 좋지만 이게 안 된다면 본 투표 그럼 사실상 이제 거의 그 절반 요새는 절반 한 거죠. 그러니까요. 사전 투표 하시는 분들이 그렇지만 많기 때문에. 절반이라도 저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일 뜨거운 평택을 평택을과 부산 북구 갑이죠. 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 사실은 지금 평택을 같은 경우에는 그 저도 아침에 뭐 여기저기 막 취재를 해봤는데 민주당이 되게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당원분들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다른 건 몰라도 그러니까 뭐 아이 장윤선 네가 취재 열심히 했으니까 네가 취재해봐라라고 추미애 당시 후보가 말씀하신 제가 취재했던 거는 땅 투기 의혹이고요. 저는 대부업 의혹을 취재한 건 아니었어요. 예. 근데 어쨌든 대부업 의혹은 이번에 처음 나온 거거든요. 차명 대부업 의혹. 이거는 민주당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저희는 일관되게 김용남 후보에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을 저희들이 몰랐거든요. 저희도 몰랐죠. 그걸 알 방법도 없었고. 어떻게 알겠어요, 저희가? 본인이 얘기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안이라서 저희들은 김용남 후보에게 대법 관련한 사안에 관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소명하고 밝히는 게 필요하다. 네. 그런 일관된 원칙을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럼 그에 따라서 김용남 후보가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검증을 하게 되면 될 것이다. 네. 그게 민주당의 일관된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동생이 빚더미에 앉아서 이것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가족이 한 건 맞는 거잖아요. 뭐 그 상황은 저는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은 잘 몰라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그 사이에 뭐 저게 뭐냐면 어머님이 형제 자매의 관계, 예, 형제 그다음에 자매. 저 부모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의 유산의 재산, 문제, 유산. 이 문제에 관한 관련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사안을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김용남 후보가 그 문제에 관해서는 네. 조금 더 구체적이고 평택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네. 소명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더 이상은 제가 보기에는 예. 저희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자, 제가 오늘 아침 취재한 바에 따르면 황교안 그리고 유이동 두 사람 간의 단일화 가능성이 있다. 언제냐? 막판. 어떤 막판 사전 투표하기 직전. 그래서 금요일 오후 막판에 단일화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된다면 평택을 선거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황교안과 유이동의 단일화는 크게 뭐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큰 변수가 되지 않는다. 평택을 선거에. 별 의미가 없다. 일단 유이동 후보가 3선이나 했는데 20%에서 30%가 뭐 넘어가지 못한다는 한마디로 이제 평택을해서 유이동 후보에 대한 평가는 끝난 겁니다. 그 정도였으면. 네. 한마디로 거기가 제가 경기도기 때문에 평택을 지역을 잘 알거든요. 그래요. 고덕 신도시, 뭐 팽성, 네. 안중, 예. 현덕 이렇게 예. 해서 예. 도농 복합 지역에 삼성 펩 공장이 들어오면서 예. 고덕 신도시가 구성이 된 지역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유동 의원이 네. 3선을 한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20대 중반 나온다는 거는 제가 보기엔 평가가 끝났다. 유이동에 대한 평가는 끝난 거다. 그래서 예. 단일화 자체가 그렇게 파급력을 가지고 예. 유이동을 끌어올리기에는 쉽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예, 단일화가 돼도 30%를 넘긴 어렵다. 단일화가 돼도 저는 3자 구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일화가 돼도 3자 구도다. 네네. 그러면 지금 그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이렇게 사실상 민주진보 진영이 셋으로 갈라져 있어 이제 그 격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이 세 후보가 동시에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사자 구도가 됐을 때 결론은 어떻게 예측하세요? 우선 뭐
마지막까지 가봐야 되겠죠. 지금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 접전의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네. 3자 구도. 예, 막판까지 단일화는 없다. 예, 예. 네. 현재까지는 없는 거죠. 예, 단일화는 없고 이대로 가면 3자 구도다. 3자 구도로 가는 거다. 네네. 그 진보당도 단일화에 응하지 않을까요? 민주당과 단일화가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는 전망도 있던데요. 한다면 민주당과 할 거다. 진보당도 저는 단일화라기보다는 진보당은 항상 대의에 입각해서 정책 판단과 결정을 해왔고 네. 대선 때는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그리고 총선 때는 비례연합정당에도 같이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정의당은 네. 참석하지 않았지만 예. 그래서 그 판단에 따라서 저는 정치적인 결단과 결정을 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금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하정우 후보의 명예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세요. 네. 부산에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여러 번 갔습니다. 어때요 분위기? 분위기는 사실은 전재수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한동훈이 왜 왔어에 대한 의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한동훈이 왜 북구에 왔을까? 예. 한마디로 한동훈은 보수 재건을 위해서 북구에 왔다는데 북구 네. 사람들은 보수 재건이 아니라 북구 재건을 더 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수 재건을 위해서 한동훈이 왔다고 하니까 보수 재건하려면 보수의 본거지인 강남구에 타워팰리스에 있는 당신네 동네에서 보수 재건을 하지 왜 여기 와서 하냐. 그래서 하정우 후보는 보수 재건이라고 하는 정치 노름이 아니라 예. 이를 통해서 북구의 재건과 북구의 도약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구도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는 보수 재건이라고 하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북구 선거를 발판으로 삼고 자기가 국회의원에서 뭘 하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욕심 이외에 네. 북구를 위한 공약이나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말만 북구가 갑이라고 하는데 네. 어떻게 북구를 갑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공약이 하나도 없어요. 네. 보수 재건이래. 그러니까 북구 사람들이 우리 보수 재건은 강남에 가서 해라. 네. 타워팰리스에 가서 네. 우리는 북구의 어려워진 경제, 어려워진 전통시장, 그다음에 산업의 전환, 그리고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변화에 그거 접목해서 전재수와 함께 발전하고 싶다. 여기에 다가가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지금은 제가 보기엔 막 3일 8일이 장날이에요. 국토시장. 네. 그러니까 관광버스가 30대씩 와요. 저 깜짝 놀랐어요. 네, 1000명씩 와요. 그런데 마치 그게 북구 사람들이 한동훈을 위해서 예. 유세차 앞에서 열광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전형적인 떴다방과 다단계 사기의 첫 출발이에요. 아, 떴다방과 다단계 사기의 첫 출발이 제가 보기에는 국토시장이다. 지속 가능한 그 장사가 돼야 되잖아요. 국토시장이. 예, 예. 관광버스가 매일 올까요? 3일, 8일? 딱 한 달간이잖아요. 그러면 한 달 후에 네. 국토시장은 썰렁한 시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국토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에 맞는 현대화 사업과 여러 가지 설계 그리고 다른 고객들이 찾아오기 위한 프로그램들 네. 이런 부분들 잘 만들고 거기에 AI를 접목해서 조금 더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지속 가능한 공약이 필요한데 네. 그냥 5, 60대 아주머니들이 관광버스 타고 와서 국보시장에 가서 10,000원, 20,000원 사는 것에 의해서 전통시장이 산다. 이렇게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엄청나게 많이들 오셨더라고요. 저도 국보시장에 저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민심 투어 르포스로 갔는데 전부 그분들이더라고요. 하얀 옷에 하얀 옷 입고 하트. 하얀 옷 입고 저는 무슨 종교단체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관광버스 타고 오시는 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게 자발적으로 한다라고 하지만 결론은 유사 사무실 형태로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유사 사무실에 모여서 네. 조직적으로 사실은 교대하고 네. 장소도 움직이고 예. 그리고 계속 있으면 들킬 것 같으니까 예.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B 지점에서 C 지점으로 옮기고 네. 그런 다음에 전체가 모이고 예. 이렇게 조직적이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불법 선거운동. 선거운동에서 금지하는 유사 선거 사무실의 형태가 예. 가장 농후하고 예. 심각한 문제라서 예. 저는 북구 선관위와 부산 경찰청은 빨리 압수수색해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법을 그렇게 면도날처럼 지킨다라고 했던 한동훈 대표가 네. 이런 유사 사무실의 운영에 관해서 몰랐는지 지시했는지 네. 아니면 뒷 배우는 누군지 돈은 누가 댔는지 네. 제가 보기엔 그 동네 반경 100m CCTV만 다 확인해 보면 다 나올 것 같아요. 전북이 매우 시끄럽습니다. 네네. 김관영 전 지사 그리고 이원택 민주당 후보 간에 이제 격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론조사 상으로는 김관영 후보가 조금 앞서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가 문제입니까, 전북은?
일단 저는 전북 도민들께서 조금 언짢으신 것 같아요. 아, 한마디로 좀 조금 더 좀 민주당이 세심하게 네. 배려하고 또 결정을 할 때도 네. 둔탁하지 않고 조금 더 유연하게 했으면 좋지 않나. 라는 그런 좀 아쉬움들이 배어 있어서 지금 김관영 후보에 대한 지지를 좀 하고 있다고 좀 봐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 김관영 지사나 이원택 의원이나 다 친합니다. 그리고 김관영 지사가 국민의당에서 2022년에 입당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 선거를 할 때도 저와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당에 입당을 했고 그런 다음에 경선을 거쳐서 22년에 전북지사 후보가 돼서 당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은 정치인으로 커나가길 원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 사건이 저도 원하지 않은 사안이 발생한 거예요. 한마디로 CCTV 영상에 대리 운전비가 상례적이었다고 하지만 현금을 나눠준 거 아니에요. 그 딱 찍고 딱 찍혔기 때문에 네, 그런 빼박이죠. 공직선거법상에 현금을 주는 기부행위가 명확하기 때문에 네. 공직선거법과 네. 당원 단계에서 우리들은 읍참 마속의 심정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과연 제명이 올바랐느냐 이것은 약간 논의의 문제죠. 후보 자격까지 박탈하고 그런 다음에 재기회를 한번 줬으면 네. 어땠을까라는 그런 좀 얘기도 있었는데 근데 그때 단호하게 좀 대응을 했던 부분이 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부터 오는 것이 있지만 그런 법적인 위배가 있었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네. 그리고 경선에 따라서 이원택 후보가 됐기 때문에 예. 뭐 전북에 주요 현안이 많잖아요. 전북도 인구 소멸 지역이고 그래서 새만금의 현대자동차의 실조 투자 네. 그리고 문화관광산업에 대한 지원 그 여러 가지 산업들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집권 여당의 후보로서 조금 속도감 있게 할 수 있게끔 민주당 후보가 네. 당선되는 게 네. 훨씬 더 전북 도민에게는 예. 결과론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김관영 지사가 아마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예를 들어서 들어요. 김관영 지사가 당선되면 선거법상 또 조사를 계속 받아야 되죠. 조사를 받아야 되고 선거 무효가 되면 재선거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예. 저희들이 김관영 지사에 대한 뭐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객관적으로 보이는 사실을 네. 어떻게 합니까? 공당이 그거를 공당의 무시할 수- 원칙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전북도민들께서 좀 이해하시고 민주당 후보가 일할 수 있게끔 이번에 좀 도와주십사 하는 간곡한 호소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두 명의 후보 있어요. 이를테면 지금 대구 달성군에 출마한 이진숙 후보 그리고 울산 남구 전태진 후보. 아니 민주당은 전태진 후보고 국민의힘은 이제 김태규 후보인데 저는 전태진과 박형용밖에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전태진과 박형룡이 굉장히 붙어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박형룡 후보하고 이진숙 후보도 박형룡 후보 41.7이고 이진숙 후보가 48.5.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윤어게인도 범죄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울산에서는 전태진 38, 김태규 39.9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네. 비상계엄을 섣불리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주장을 하는 후보들이 이렇게 선전하고 있는 건데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현재는 이제 뭐 대구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런 지지를 받고 있지만 저는 박형룡 후보도 정말 5회 정도, 5, 6회 출마했었고 그 지역 경북대를 졸업해서 그 지역에서 정말 오랫동안 지역을 위해서 헌신한 후보예요. 아주 올곧은 후보죠. 그 전태진 후보도 울산의 학성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와서 변호사로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봉사해왔던 변호사였어요. 김태규처럼 그렇게 방통이 나와서 그렇게 막 그 일방적으로 소리 지르고 하는 사람하고 질적으로 틀린 거죠. 그래서 저는 울산의 전태진처럼 울산의 대전환 시기에 네. 새로운 산업을 변화하자 울산은 사실은 어려운 시기가 됐거든요. 그런 사람을 한번 뽑아주는 것도 네. 또 달성에서도 이진숙처럼 뒤로 가는 후보가 아니라 네. 앞으로 가는 후보와 김부겸을 엮어주고 이재명 대통령이 일할 수 있게 도와주면 저는 더 큰 엔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전 국회에서 김태규와 이진숙을 보는 거는 너무 힘들어요. 한번 좀 도와주세요. 국회에서 두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힘들다. 네, 그 유권자분들께서 우리 의원님을 좀 도와달라라는 당부의 말씀 주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여쭤볼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보던 시간이 지났는데요. 끝으로 짧게
20초만. 7일 남았는데요. 민주당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주당? 민주당은 지금부터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만든 대한민국의 국가 정상화와 일 잘하는 지방 정부를 우리 후보들이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진실되게 절실하게 정말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까지 투표를 참여해서 좀 대한민국을 제대로 된 나라로 만들고 우리 지방 정부가 제대로 일하는 지방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